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엄마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세상에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제 주변에서도 남들을 배려하기보단 자신이 아끼는 사람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인데요. 그럼 그만큼 아껴줬으니 시어머니도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애정으로 인해 자신의 관계가 싸그리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전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아빠와 주부셨던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전 새남매 맞이로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볼 때가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어떨 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 자연스럽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컸답니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라야, 엄마랑 아빠가 없을 때면 항상 네가 동생들을 잘 챙겨줘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없을 땐 네가 가장이고 어른이야. 알았지? 그땐 아빠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도 어리고 뭘 모르는데 도대체 동생들을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왠지 장녀에게 부담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크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점에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장기 출장을 가셨고 다음날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지만 그날 하루는 저희끼리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생들은 겁이 났는지 무섭다며 울먹였고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전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엄마 언제 와? 할머니는 언제 와? 오늘은 우리만 집에 있어야 돼? 나 무서워. 아빠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파서 병원에 계셔.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언니가 밥 해줄게. 너희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저 역시 그땐 어린 나이다 보니 엄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어린 두 동생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니 저까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동생들을 달래고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때 딱 아빠가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하루였지만 어린 동생들에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맞이의 책임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에게 맞이의 책임감만을 강조하신 건 아니었어요. 늘 가족은 서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부모님은 가족 간의 우애도 항상 강조를 하셨답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늘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부모님 곁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 전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반 직장인이 되었고 두 동생들도 대학을 나와 각자 취업을 해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였기에 전 결혼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셋이 있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게 참 섣부른 생각이라는 걸 알기까진 10여 년이 걸렸네요. 사실 남편과의 결혼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세 명의 시누이들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절 너무나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첫 인사하러 갔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들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심오만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슨 얘기라도 꺼낼라 치면 시부부터 시누이들이랑 남편까지 아주 시겁을 하며 말리는 거였죠. 그래, 뭐 니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키긴 하는 건데. 아이 참, 엄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비 올케 우리 너무너무 고마워. 솔직히 누가 누나 셋이나 있는 집에 시집 오겠다고 하겠어. 우린 진짜 고마운 마음뿐이야. 알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식구들도 모두 절 환영해주는 분위기라 사실 그땐 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잠수를 타고 헤어진 적이 있어서 시모가 좀 예민하다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땐 남편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죠. 정말 문제를 이때 알았다면 전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 후에 결혼을 하고서 전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을 출산하던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출산을 하면 산모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지 않나요? 근데 시모는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주영아 고생했다. 고생 많았다.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제 아빠가 됐다니. 아이고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가지고선 고생했다 정말. 엄마 나 이제 아빠 됐대. 엄마도 고생했어. 그러면서 제 앞에서 시모랑 남편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순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그때는 워낙 저도 정신없다 보니 별 생각도 안 하고 지나쳤었는데 그때의 장면이 참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초반엔 남편도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저 역시 첫째를 낳고 나서 복직하며 아이를 돌보다 보니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시댁과도 자주 만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 3년 차까진 시댁과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어요. 그저 저도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3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일을 좀 오래 쉬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도 아직 어리고 둘째도 갓 태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반찬을 해왔다며 집에 오시더니 뜬금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애미야, 넌 이번엔 복직 그럼 안 할 생각이니? 주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엔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면서? 아유, 그래도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뭐 별 수 있나요? 일단 지금은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야죠. 그래도 남편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아끼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살지 않겠어요? 나중에 애들 좀 크고 나면 저도 일하고 그래야죠. 아유, 요즘 들어보니까 여자들 애 낳고 일 안 해서 경력 단절에 나중에 일 구하기도 쉽지 않다던데 그냥 차라리 네가 일찍 복직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이도 어리고 저도 첫째 일찍 어린이집 보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너무 자주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직장 눈치 보면서 쉬는 것도 좀 그렇고요. 걱정 많으실 테지만 저희가 잘 의논해서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는지 뚱한 표정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선 전 너무 황당했어요. 예, 어린이집 또 보내면 둘째도 아프고 그럴 거 아니야. 어린이집 보내는 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땐 말이야. 우리 친정엄마가 와서 애들 싹 다 봐주고 살림도 싹 다 해주고 그랬어. 시부모님이 이래서 애들 봐줄 수도 없었고 친정엄마가 와서 봐줬지 뭐. 그래서 나도 일도 하고 볼일도 보고 그랬는데 원래 친정엄마가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아니, 부모가 돼서 그것도 못 해주겠니? 부모는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네가 장녀라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가 본데 부모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지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얘. 안 도와주면 그건 부모도 아니지.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일하시고 계셔서 저희 애들 못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멀리 사시는데 오시긴 힘들죠. 아이, 거리가 무슨 상관이야.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니? 네가 잘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해봐라. 부모라면 당연히 다 들어준다니까.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리고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옆에서 잘 노는지 보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아이 육아를 저희 친정 부모님 몫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서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냥 말로 하면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시모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들이 움직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말로 거절을 해도 아마 그 뒤로도 자꾸만 저희 친정 부모님을 운운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선 그날은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전 아이들 짐을 싹 챙기고서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을 하고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시모는 둘째 아이를 안고 손에는 큰애까지 잡고 서 있는 절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뭐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왔어? 아,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어머님, 애들 좀 봐주세요. 저 안 그래도 요즘 손목이 시큰시큰 아팠는데 병원에 좀 갔다 오려고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오면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에이, 어머님, 부모라면 자식들 힘들 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면서요. 설마 어머님 진짜 일하시는 친정엄마가 애들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셨죠? 어머님이 일 안 하시니까 저희 애들 봐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거절할 부모 없다셨잖아요. 애들 짐도 다 챙겨왔어요. 그냥 옆에서 잘 노는지만 봐주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 시모는 당황스러운 표정만 짓더라고요. 분명 시모는 자신이 한 말은 있고 그러니 싫다고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서 깔깔대며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셨죠. 시부는 난감해하는 시모를 보면서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어제 그렇게 며느리 집에 가지 말라고 했더니만 가서도 쓸데없는 말을 했구만. 당신 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선. 애미야, 걱정하지 말거라. 네 시애미가 알아서 애들 잘 볼 거다. 네 손목도 아프다던데 이왕 병원 간 김에 푹 쉬고 얼른 낫거라. 애들은 걱정 말고. 네, 아버님, 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어머님이 부모라면 자식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어머님 뜻을 몰랐네요. 그럼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어? 그래. 알았다. 그렇게 전 애들을 맡기고서 병원도 가고 오랜만에 커피 한 잔도 마시며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뿐 아니라 며칠을 더 시모에게 애들을 맡겼어요. 그리고선 시댁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전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시댁 식구들도 다들 잘 생각했다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딱 한 명, 시모만 빼고서요. 어? 복지 간다고? 아니, 그럼 애들은 어쩌고? 뭐 어린이집이라도 알아본 거니? 아니요. 어린이집 가면 애들 아프기만 아프고 어머님도 애들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님한테 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어머님 저희 애들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다 일하시고 어머님밖에 이렇게 부탁드릴 분이 안 계시네요. 아니, 그래도 애들도 좀 어리고 그런데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러자 시부가 옆에서 더 오발하면서
화들짝 놀라는 척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시부가 눈치를 채고 더 오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누가 외벌이 하냐면서 당신 내내 그랬잖아. 애미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부모로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안 그래? 당신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당신이 보면 되겠네. 아니, 당신은 지금 그게 말이 돼요? 나도 팔도 아프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 언제 무슨 부모로서 다 해줘야 된다고 한 거 당신 아니었어? 뭐 친정부모 몸이 죽어나도 자식 위해 희생해야 되고 시부모는 무슨 금으로 만든 몸이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 아휴 애미야 나 못하겠다. 애들 둘은 도저히 못 봐. 어? 니들 애들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내가 애들 키웠던 그 시절 생각이 안 났나 보다. 애들 클 때까진 그래도 한 명은 쉬어야 될 것 같네. 미안하다. 난 절대 못 봐. 그러더니 시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 있던 시부고 시누이들이고 다들 숨죽여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시누가 제 등을 토닥이며 얘기를 했습니다. 올케, 잘했어. 엄마 올케한테 자꾸 친정에 애 맡기고 일하라 그랬다며? 참, 엄마도 정말 나한테 시댁에 애들 맡기고 일해서 용돈 달라고 했었거든. 우리 엄만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올케 잘했어. 한동안 엄마 올케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래 애미야 잘했다. 네 시애민 이번에 좀 혼 좀 놔봐야 돼. 아주 그냥 잘 살고 있는 애들 분탕질을 네 시애미가 하고 있어. 잘했다 애미야. 그 뒤로 정말로 시모는 더 이상 친정 부모님 얘기를 꺼내며 맞벌이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내내 외벌이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모는 자기 아들 혼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으니 저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였죠. 그런 시모의 속셈을 제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 뒤로 한동안 시모와 부딪힐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고 시모가 혹시라도 자신한테 또 애 봐달라고 그럴까봐 저희를 시댁으로 잘 부르지도 않으셨거든요. 거의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까진 명절이나 생신을 제외하곤 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한 8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슬슬 시모는 또 용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명절이라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절 조금이라도 거들려고 하면 자꾸만 시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남편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뭐 도와줄까? 뭐 여기 설거지라도 해줄까? 아니면 재료 다듬어줘? 얘 주영아, 잠깐 여기 좀 와봐라. 아, 이것 좀 봐봐. 엄마, 이따가 볼게. 나 음식하는 것 좀 거들고. 아니, 글쎄 여기 좀 와보라니까. 이게 더 급해. 아이, 얼른 와봐, 얼른. 아우, 뭔데? 뭐? 그러면서 남편이 시모가 부르는 곳으로 가보면 어릴 때 사진을 갑자기 꺼내서 봐보라느니 이불보가 어떠냐느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딱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일부러 저러시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죠. 자기 아들이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였죠. 전 그러던지 말던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게 싫으면 시부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시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껏 시키면서 음식하는 내내 시부께선 부엌 밖으로도 못 나가셨는데 자기 아들한테만 저러는 게 참 안이 꼬고 유치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도 눈치가 있으니 저와 시부가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떻게 놀 수 있겠습니까? 시모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와 같이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또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아주 이상한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가만히 있던 그릇들을 온 사방에 꺼내놓으며
막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아유, 정말. 당신 내가 이래서 그릇 좀 제대로 된 거 사자고 그랬지? 아니, 그릇들이 왜 죄다 이렇게 짝이 없어? 애들 와가지고 싹 다 꺼내서 써야 하는데. 아유, 아니, 당신은 갑자기 와서 짜증이야? 짜증 낼 거마에 들어오질 마. 당신만 있으면 아주 그냥 짜증에 기분이 확 나빠진다니까. 조용히 음식을 하던지 아니면 뭐 설거지라도 하던지. 참 내가 뭘 그랬다 그래. 애미야, 간은 잘 하고 있는 거 맞니? 소금은 났어? 너 음식 똑바로 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해. 정성이. 네, 놨어요, 어머님. 아까 간도 보셨잖아요. 다시 보시려고요? 아, 당신이나 제대로 해. 사람 시키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아이, 차라리 당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한테 괜히 심통질이야.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걱정 마. 결국 시부의 큰 소리에 시모는 툴툴대던 말을 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절 차례를 마치고 온 신우들 식구들도 다 같이 와서 저녁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시누이들은 절 데리고서 동네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절 달래주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또 심통 부렸다며? 올케, 내가 진짜 미안하다. 올케가 무슨 고생이야. 차라리 내년부턴 음식 우리 집에서 하지 마. 엄마 자꾸 저러는 거 괜히 그러는 거라니까. 올케가 우리 동생 꽉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저러는 거야. 엄마가 올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라고는 안 하시고 그냥 저렇게 툴툴만 대시죠. 저라고 뭐 그런 잔소리 듣고서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그래, 올케. 잘하고 있어. 엄만 좀 정신 차려야 돼. 맨날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안다니까.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 때문에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올케?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엄마만 저래, 엄마만. 우리는 다 올케 편이야. 알지?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시누이들을 보면서 전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시모의 지독한 아들 사랑만 아니면 별다른 문제도 없었기에 시모가 하는 행동쯤이야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오랫동안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일을 잘했어요. 실적도 좋았고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결과가 좋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승진을 한 케이스였답니다. 중견기업 부장을 빨리 달고 나서부턴 진짜 주변에서도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갔다던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분명 대리운전을 하고서 집으로 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딱 차가 세워지고서 봤더니 남편은 아주 만취를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랴부랴 돈을 챙겨서 대리기사님께 챙겨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운전해온 사람은 대리기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이주영 부장님 직속 사원입니다. 부장님께서 운전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초행길이라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좀 헤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남편 회사 직원분이시라고요?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 오늘 팀 전체 회식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네. 전 술이 몸에 맞지 않아서 안 마시거든요. 아니, 지금 새벽 1시인데 그럼 술도 안 드시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아, 네. 어쨌든 사모님 제가 대까지 부장님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니에요. 내일도 출근하셔야 될 텐데 얼른 가보세요. 얼른.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전 진짜 그 사원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술도 못 마시는 사원을 회식 끝날 때까지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대리운전까지 시켰다니 저로선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이미 술을 잔뜩 먹을 심산이었는지 이미 오전 반차까지 낸 상태였고요. 숙취에 괴로워하며 일어난 남편에게 전 새벽에 일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당신 설마 당신 사원한테 대리운전 맡겼어? 아니 어제 들어보니까 회식 끝까지 남아있다가 당신 차를 운전하고 왔던데 그래도 되는 거야? 아이 그 정도는 기본이지. 사회생활 몰라? 사회생활? 상사한테 잘 보여야 승진도 잘하고 그러는 거야. 나도 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했어. 뭐가 문제야 대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거 갑질이야 갑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당장 사과하고 다신 그러지 마.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지. 무슨 소리야. 그 정도 남들도 다 해. 그런 것까지 못 버텨서야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나 때 말이야. 상사가 어디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차 준비하고 그랬다니까. 요즘 애들은 나약해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렸어 아주. 내가 나 때 어땠는지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랄걸. 난 완전 봐주는 거라고. 당신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 아 제발 그러지 마. 남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굴면 그거 다 당신한테 돌아온다고. 다신 그러지 마. 아휴, 알았어, 알았어.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까지 내고. 됐어. 나 해장하고 출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진짜 할 말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상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며칠 출장을 다녀온 남편 짐을 정리하는데 짐이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오랜만에 남편 칭찬을 해주려고 물어봤더니 남편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서 전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당신 출장 가방 엄청 깔끔하게 정리해놨네. 저번에 내가 잔소리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거봐, 당신 하니까 잘하잖아. 얼마나 깨끗해. 입었던 옷들도 싹 다 정리해놓고 이러니까 내가 치우기가 쉽잖아. 아, 그래? 같이 갔던 직원이 그거 싹 정리한 건데 역시 시키길 잘했네. 뭐? 시켰다고? 당신 설마 이거 정리하는 것까지 직원한테 시킨 거야? 아, 당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왜 직원한테 시켜? 아, 왜 그래? 당신도 얘기했잖아. 깔끔하고 좋다고. 출장 가서 상사 뒤치다거리 하는 거 원래 부하 직원이 다 하는 거야. 당신 직장 다닌 지 오래됐다고 잊어버렸어, 그새? 원래 다 그러는 거라니까. 나 참, 깔끔하다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웬 성질이야?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남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건지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예전엔 사람들에게 그토록 잘하고 친절했던 남편이 갑자기 기고만장해지고 점점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기고만장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역시나 시모였죠. 시댁에 가면 시모는 잘난 아들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빴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장님 오셨어요? 어머나, 우리 부장님은 날이 갈수록 어째 연예인이 다 되어가네.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와졌냐. 역시 사람이 잘 되고 봐야 된다니까. 주영아, 주변에서 다른 아줌마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다들 아들 잘 뒀다고 너무 부러워한다니까. 그래, 엄마? 내가 저번에 엄마한테 가방 사주길 잘했지 뭐. 다음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어머, 정말? 역시 우리 아들. 엄마 위해 주는 거 우리 아들뿐이라니까. 근데 우리 아들 살이 전보다 왜 이렇게 빠졌어? 아, 요즘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거야? 예, 어머마.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네가 밥도 잘 안 챙겨주는 거니? 살이 빠지기는요. 어머님 이 사람 살 5kg는 더 쪘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왜 이렇게 살쪘냐고 하는데 어머니만 지금 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피부가 왜 좋아졌겠어요? 잘 먹고 잘 자니까 피부가 좋아지죠. 아유,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뼈밖에 안 남았구만. 그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소고기도 많이 먹이고 사골도 고아서 먹이고 장어나 뭐 이런 것도 사다 먹이고 그래라. 부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 그 정도는 급을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부가 도저히 시모의 말을 못 듣겠는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쟤들 알아서 살게 냅두고 그 신경 좀 쓰지 마. 그리고 아들이 살이 찌던지 말던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언제까지 아들 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거야? 장가 보낸 자식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살 거냐고. 아, 며느리 숨 막히겠어. 뭘 그렇게 숨까지 막혀. 당연히 시어머니로 살 수 있는 말이지. 당신은 뭘 그렇게 얘기를 해? 아, 당신이야말로 좀 아들한테 관심 좀 가져. 부장까지 달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칭찬 한마디를 안 하오? 칭찬은 무슨. 주영이 너 지금 일 잘 풀렸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다니면 큰 코 다친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겸손. 옆에서 알랑방귀 끼면서 사탕 발리만 하는 말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사람은 자고로 성장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너의 애비 말 잘 들어. 결국 시부의 화해, 시모의 아들 사랑은 그제서야 그쳤지만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렇게 자신을 위해주고 우쭈쭈 해주니 저와도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전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남편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제 말을 남편은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절 타박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부하 직원한테 세차까지 시킨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당신 진짜 어쩌려고 그래? 회사 부하 직원이 당신 부하야? 단순히 당신보다 늦게 취직한 것뿐이야. 뭐가 당신이랑 크게 다르다고 그래? 업무로서 당신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적인 거 시키지 말았어야지.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아, 당신 또 그런다, 또. 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족족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내가 되면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다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엄마는 내가 하는 게 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당신은 왜 죄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기만 하는 거야?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어머님도 그래. 당신이 자꾸 돈 쓸데없이 쓰고 다니고 갑질하고 다니는 거 다 알면서 아니, 어떻게 어머님은 당신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시고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남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아이, 됐어. 당신 내가 잘 나가니까 질투나서 그런 거지?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 일 그만두고 내가 잘 나가니까 괜히 심통 부리는 거라고. 엄마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네. 당신 그 쓸데없는 자격지심 부리지 말고 내가 잘해줄 때 고맙게 생각이나 해. 당신 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지금 나이에 부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어? 안 그래? 하여튼간 엄마 말이 다 맞았다니까.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 결국엔 사단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결국 부하 직원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거래처 사람한테 뒷돈을 받았던 게 감사에 걸려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단이 나고 나서야 남편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전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내 자신은 억울하다며 남편이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어찌나 황당하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자기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는 걸 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아빠라지만 자식들도 저런 아빠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어쩜 자기가 한 일은 반성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오죽 사람들 못 살게 굴었으면 고소까지 당해. 어? 뭐 거기다가 뒷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솔직히 당신이 후회하고 반성하면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리 헤어져. 여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내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 봐. 끝까지 당신은 자기 항변뿐이지? 억울하기만 하지? 당신한테 당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끝까지 뻔뻔하고 기가 막힌다 정말. 됐고, 당신한테 정 다 떨어졌으니까 그만하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 내가 진짜로 잘할게. 내가 정말 잘할게. 그 뒤로 사실 제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남편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보여주기 식이었는데 택시 회사에 다닌다면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뭐 전 그것도 얼마나 갈까 싶었지만요. 그래도 나름 택시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밖에서 누군가 문이 부서질 듯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누군가에서 봤더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때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확 잡는 거예요.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것 좀 놓으세요. 이게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운전대를 잡게 해? 네가 뭔데? 네가 대체 뭔데? 우리 아들 택시 운전을 시켜? 안 그래도 구조조정돼서 회사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 그것만으로도 억울하고 슬플 텐데 그 와중에 돈 벌라고 택시 운전을 시켜? 네가 감히?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좀 놓으세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아들 꽉 잡아서 무시해놓고선 어떻게 끝까지? 니까짓 게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부장 마누라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줄 알아? 그런데 힘든 애를 어떻게 택시 운전을 시켜? 우리 애가 거기 아니면 일할 곳 없을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아주 작사를 내놓을 거야.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좀 놓으시라고요. 정말 문이 열리자마자 대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시모는 그렇게 다짜고짜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서 흔드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달려와 시모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인가 해서 봤더니 다름 아닌 그 사람은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저에게서 시모를 떼어놓고선 바닥에 시모를 내팽개치더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디서 며느리한테 손을 대? 지금 당신이 그럴 때야?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해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사과해 얼른.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당신 대체 누구 편이야? 당신 아들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밖에 가서 택시 운전하고 있다고. 이 땡볕에 택시 운전한다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아들 불쌍하지도 않어? 그걸 누가 하라고 했겠어? 당연히 제가 하라고 했겠지 뭐. 안 그래도 심란하네. 옆에서 얼마나 쪼아댔으면 나가서 걔가 택시 운전을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오늘 아주 끝장을 낼 거야. 가장으로서 당연히 일을 해야지.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가 애초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어떻게 구조조정이 돼? 회사에서도 조정할 만한 하니까 걔 보고 나가라고 한 거겠지. 어떻게 애미가 된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지금껏 헌신하면서 회사에 몸바쳐 일했는데 억울하게 잘린 거지. 아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다가 저렇게 독한 애한테 걸려가지고선 평생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모자라. 아휴, 불쌍해서. 그렇게 바닥을 탕탕 치면서 오열하는 시모를 보고서 진짜 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자기가 왜 회사에서 쫓겨나는지 제대로 시댁에 설명도 안 한 거였어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 아들이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걸 알고서 불이 났게 절 찾아와 머리채를 잡은 거였고요. 안 그래도 남편과 끝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진짜 시모가 제대로 끝맺음을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전 엉망이 된 머리꼴로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물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엉엉 우는 시모 앞으로 그 종이를 던졌어요. 그건 바로 고소장이었죠. 자, 보세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잘나신 아드님 구조조정 된 게 아니라요.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뒷돈 받아먹어서 잘린 거예요. 뭘 알고나 그러셔야지. 안 그래도 남편이랑 그만두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혀가지고 아주 제대로 끝내게 됐네요. 참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고소장이라니 이게 대체 뭐니? 보시는 대로 잘난 아드님이 남들한테 어찌나 악마같이 굴었는지 증거가 워낙 많아서 소송이 아주 순식간에 끝났대요. 아세요? 참, 이런 아들이 뭐가 불쌍하다고. 그 불쌍한 아들 다시 잘 끼고 사세요 그럼. 전 필요 없으니까요. 뭐? 예,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네가 우리 아들 망친 거야. 우리 아들이 이런 짓 할 애가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정말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아니라며 감싸고 도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더라고요.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그때 시부가 그런 시모의 팔을 끌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들 망친 거 다 당신이야. 어떻게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잘못 사는데도 쓴소리 한 번 안 하고 오냐냐 키웠잖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참아왔겠어. 당신이 그런 거야. 나와 얼른. 이 일 다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아니야. 이건 놔.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 맞지?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상황도 잘 모르고 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이 사람 데리고 갈 테니 걱정 말거라. 정말 미안하다. 당신 얼른 나와. 가자고. 그러더니 시부는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시모를 데리고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정말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제서야 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한참을 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난 후 마음을 다잡았어요. 바로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죠.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엄마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지만 사실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남편이기에 끝까지 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까지 잘 끝내게 되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네요. 친정에선 제 이혼 소식을 듣고서 처음엔 참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잘 결정했다며 절 다독여 주셨답니다. 그리고 시부께선 이혼이 결정되고서 연락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애미야, 그동안 참 미안했다. 내가 시애비로서 가정의 중심을 잘 못 잡고 그래서 네가 몹쓸 일을 겪게 했구나. 참 미안하고 또 그동안 고마웠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늘 제 편 되어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아버님 덕분에 저 그래도 편안하게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요. 그래, 난 솔직히 걱정 안 된다. 애미 너라면 우리 손주들도 잘 키울 테고 잘 살 거라 믿는다.
언제든지 힘들 때면 연락해라. 솔직히 네 입장에선 우리 집 쪽으로 쳐다보기도 싫겠지만 그래도 우리 손주들 할애비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마. 그렇게 시부와 시누이들의 응원을 받고서 전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서 2년 뒤 시댁 상황은 크게 변했어요. 결국 시부모님도 60대 중반이란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하신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저희가 이혼하면서 시부모님도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시모랑 둘이 살게 되었고 그러다 2년 후에 이혼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모랑 남편은 어떻게 사냐고요? 남편은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택시 일도 하는지 마는지 빈둥빈둥 된다며 아주 시모가 죽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뒷감당도 못하고 그때 손해배상으로 빚만 잔뜩 쌓인 채로 남편은 그냥 살고 있다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아예 시모는 보지 않고 시부만 명절에 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전 시모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어찌나 하소연을 많이 하는지 그 아끼던 아들 뒷담화를 엄청나게 하셨답니다. 애미야, 내 아들이 이렇게 능력 없고 답 없는지 나 처음 알았다. 난 네가 정말 우리 아들 기죽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게 도대체 뭔 꼴인지 모르겠다 얘. 애미야, 아휴 이걸 어쩌면 좋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들이랑 알아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제발 좀 양육비 좀 보내라고 해주세요. 아휴, 걔가 일도 안 하는데 보낼 양육비가 어디 있다니. 요즘 세상에 양육비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제 전화도 계속 피하고 안 받는데 솔직히 이 전화도 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 얘기하려고 받은 거예요. 제발 아드님한테 마지막 기회이니까 양육비 좀 보내라고 하세요. 아줌마 요즘 양육비 안 주면 까딱하다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귀한 아들 콩밥 먹이고 싶으세요? 아님 인터넷에 한번 신상 싹 도배해 볼까요? 그거 싫으시면 양육비 좀 보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휴, 내 팔자야. 나 지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이 나이 일하고 있다. 내가 손주도 양육비까지 보내야 한다니? 내가 그래야 하는 거야? 아휴, 애미야. 그렇게 전 시모가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해도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전 시모의 이름으로 양육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 받은 것도 죄다 아들한테 쏟아부으며 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아주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 가끔씩 시부께 안부 연락도 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관계도 좋고 자주 교류하며 만나고 있고요. 솔직히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좀 태도가 변할 수도 있고 거만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응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잘못된 걸 알았다면 반성도 하고 후회하고 자신도 좀 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반성조차 없는 그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만 해도 진짜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발뺌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벌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과오를 알고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내 마음에 걸리는 실수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제 친정 식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